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인 이계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세계 경제 대공황 시절의 커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선인이 창업한 최초의 그 다방 카카듀, 그리고 뭐 제비다방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그런 다방이 유행하던 시기가 세계 경제 대공황 시기였습니다. 뭐 경제 대공황은 대체로 1929년부터 한 3년 정도 계속된 그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침체기를 말하잖아요. 네. 물론 인류는 그 이전에도 경제 불황을 여러 번 겪었었는데 유독 이 불황에만 대공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그만큼 이 경기 침체가 심했다는 얘기고 네. 세계 거의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미국의 경우 3년 만에 주식 가치가 90% 가까이 떨어졌고 국민소득이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뭐 독일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40%에 육박했으니까 거의 절반의 인구가 일이 없었던 거죠. 네. 예, 그런데 이 시기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시간에 소개한 대로 다방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계는 대공황으로 어려웠는데 우리나라에선 다방 열풍이 불었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네, 뭐 그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1920년대에 대한 역사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1918년에 끝난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이 세계 경제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네. 전쟁이 벌어진 유럽은 뭐 당연히 공장, 주거시설, 도로, 농업시설 등 모든 게 무너졌는데 미국은 아무런 피해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미국은 전쟁을 하는 유럽 여러 나라에 무기, 뭐 군수품을 수출하면서 떼돈을 벌죠. 네. 물론 커피도 엄청 팔았고요. 이 전후에는 전승국으로 또 전리품을 획득을 하고 그러면서 20세기가 미국의 세기가 되어가는데 본격적으로 미국의 세기가 시작된 게 1920년대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표현들도 등장하는데 혹시 1920년대를 표현하는 용어 뭐 아시는 거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소개했었던 그 마피아의 시대라는 거는 기억나시죠? 네. 예. 1920년대에 발효된 금주법이 탄생시킨 마피아 전성시대가 1920년대죠. 금주법의 시대 혹은 뭐 금주의 시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네. 물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광란의 1920년대죠. 영어로는 로어링 20s라고 하는데요. 네. 로어링은 말 그대로 으르렁거리는 뭐 떠들썩한, 떠나갈 듯한 뭐 그런 뜻이죠.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떠들썩했어요? 예, 뭐 여러 가지로 떠들썩했습니다. 예, 전쟁 특수 덕에 미국은 세계 최강의 생산국이며 동시에 이제 소비국이 되죠. 1920년대 미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9%였으니까 이것도 뭐 대단하고요. 네. 이런 광란의 시대 1920년대를 상징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시끄러운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 자동차의 대중화예요. 1910년대 말까지 자동차는 특별한 사람이나 사용하는 귀중품이었는데 이 포드에서 만든 모델 T는 1908년에 생산을 시작해서 1927년까지 무려 1,500만 대를 판매를 했죠. 네. 그리고 1920년대에 들어서 이제 GM을 비롯한 경쟁사들이 등장하자 포드는 1927년에 모델 T를 모델 A로 대체를 했는데요. 이 보다 대중화된 모델 A의 등장은 그야말로 미국 자동차 문화의 대중화를 가져옵니다. 네. 모델 A 덕분에 1929년 대공황 직전 기준으로 미국의 등록 자동차가 무려 2,700만 대에 달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와 비교해보면 짐작이 되죠.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 혹시 짐작이라도 하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년 전 미국보다는 많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네.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가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1929년 대공황 직전에 미국보다 적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그 당시에 확대되는지를 알 수 있죠. 네. 이 자동차 산업 확대는 철강 등 자동차 관련 산업의 성장, 그리고 자동차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의 확대, 또 모텔이나 휴게소와 같은 자동차 여행자들을 위한 시설의 확대, 또 자동차로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주변 택지의 개발 등 산업 전반의 확대를 가져오죠. 그러네. 당연히 일자리가 늘고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자동차 산업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겠어요. 근데 자동차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등장했어요? 네, 1920년대 자동차에 이어 등장한 라디오의 확대도 특징이었죠. 네. 어디를 가나 라디오 소리가 넘쳐나는데요. 특히 음악, 스포츠, 광고 방송이 많았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라디오 황금 시대가 바로 1920년대죠. 우리나라에서도 라디오의 시작이 1927년이었습니다.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이 달리는 자동차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시끄러운 라디오 음악을 듣는 장면 자주 보이죠. 커피가 운전용 음료 이미지를 얻게 된 것도 1920년대입니다. 네. 자동차, 라디오에 이어서 등장한 또 시끄러운 게 하나 있는데 영화입니다. 뭐 시작은 무성 영화였지만 곧 음성 영화가 등장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립니다. 우리가 다 아는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픽처스 등이 등장한 게 바로 1920년대입니다. 네. 월트 디즈니에서 미키마우스를 발표한 것도 1928년이고요. 100도를 앞두고 있죠. 텔레비전도 당시에 등장했지만 아직 보편화되지는 못했고요. 이처럼 자동차,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등 인류 역사에서 처음 듣는 시끄러운 기계 소리들이 넘치던 시대가 바로 1920년대였습니다. 새로운 음악 장르가 등장해서 이제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것도 역시 1920년대요. 아시죠? 어떤 장르였는지. 재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안스의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발달한 음악 장르죠. 이 음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여 미국의 음악으로 이제 성장한 것이 1920년대였습니다. 트럼펫 연주자 What a Wonderful World로 유명한 루이 암스트롱 아시죠? 네. 그가 활동을 시작한 게 1920년대고요. 그가 연주했던 매우 자유분방한 장르의 음악이 바로 재즈입니다. 이 재즈 음악을 즐기기 위한 댄스 클럽도 1920년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뉴올리안스, 시카고, 뉴욕 등 대도시가 이 재즈와 댄스로 넘칩니다. 뭐 스윙, 블루스 등 재즈에서 파생된 리듬과 탱고, 왈츠 등이 등장해서 댄스 클럽을 또 지배하죠. 네. 뭐 이런 음악과 댄스가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등과 결합해서 1920년대를 시끄럽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아주 뜨거운 시대였는데요. 음악 댄스에 이어 스포츠도 1920년대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로야구였죠. 네. 베이브 루스라는 그 전설적인 선수가 활동했던 시대도 바로 1920년대입니다. 그리고 골프가 대중 스포츠가 되고 학교 스포츠가 일상화되는 것 역시 1920년대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1920년대를 상징하는 뜨거운 문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뜨거운 문화요? 네네. 커피와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커피 문화도 뜨거웠는데요. 1920년대 중반에 미국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이 6kg을 넘어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소비량이 2배니까 뭐 엄청난 양이죠. 그렇네요. 예, 커피 하우스 붐의 시대가 1920년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에 커피보다 인기가 더 뜨겁던 게 있었습니다. 짐작하기 좀 어려울 줄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네. 플래퍼 혹은 플래퍼 걸이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미국식 신여성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예, 플래퍼 걸은 짧은 치마를 입고 물론 당시에는 무릎 높이 정도가 짧은 치마로 여겨졌던 시대죠. 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재즈 음악을 듣고 품위 있는 생활 방식을 경멸하는 자유분방한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유럽에서도 곧 유행을 했죠. 이 플래퍼는 과도한 화장을 하고 또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뭐 담배를 피우고 자동차 운전을 하고 또 성적 표현을 과감하게 하는 등 그 전통적인 규범을 과감하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무시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플래퍼들에게 이제 선거권이 주어진 것도 이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든 배경이죠. 1920년대면은 그렇게 오래된 느낌은 아닌데 당시에 이 서양 여성들도 선거권이 없었던 거예요? 네네. 180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 여성들이 이제 선거권 획득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성공을 한 것은 20세기 들어서였고요.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1900년대 초에 먼저 선거권을 성취를 하죠. 이후에 러시아,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에서 1910년대에 여성에게 이제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미국은 1920년에 주어지죠.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이제 1920년대 미국에서 여성들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1920년대에 뜨거운 분야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경제 대공황의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 이외에 무엇이 뜨거웠을까요? 뭐 경제 대공황의 배경이 된 분야라고 하면 경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네. 1920년대 재즈보다 더 뜨거웠고 더 인기 있었던 것이 주식 사재기였습니다. 뭐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들도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돈 버는 쉬운 길을 뭐 선호를 했죠. 네. 힘겨운 노동을 기피했던 거죠. 1997년 우리나라 경제위기 직전 분위기와 유사하죠. 자본가들도 공장 세우고 뭐 물건 만들고 판매하고 뭐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다투고 하는 힘든 일보다는 그냥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버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뭐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 주식에 투자하는데 남녀노소, 뭐 자본가와 노동자, 고학력자와 저학력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던 거죠. 이런 광란의 시간이 이제 하루아침에 끝나게 되는데요. 아시겠죠? 경제 대공황이죠. 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검은 목요일이라고 부르게 된 이날 잘 나가던 미국의 주식값이 급락을 하죠. 네. 사실 뉴욕 증권시장 붕괴 직전에 전조 현상, 짐작이 가는 현상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브라질 커피 시장의 붕괴죠. 뉴욕 증시 붕괴 13일 전인 10월 11일에 브라질 상파울루 커피 협회가 파산한 겁니다. 이어서 브라질 커피 거래소에서 커피 가격이 폭락했죠. 네. 이 세계 금융 위기의 전조였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쓰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주식 시장의 주가 붕괴가 10월 24일 금요일을 지나 월요일까지 이어졌고 이제 회복 불능 상태로 접어들었는데요. 네.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소문에 이제 팔자는 주문이 늘고 이는 다시 주가를 하락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1929년 말까지 불과 2개월 사이에 주가는 40% 이상 하락했고 경제 전반에 불신풍조가 아주 크게 확산됐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주가가 폭락을 했고 일자리가 사라졌고 소비도 사라졌고 은행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1929년은 세계 대공황의 시작이면서 1880년대에 시작되어 4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제2차 커피 붐의 종말이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뭐 생필품 구입도 어려운데 커피를 마실 여유는 없었겠어요. 그렇죠. 불황으로 미국의 커피 회사들이 이 브라질과의 커피 구매 계약을 하나둘 해지합니다. 뭐 계약이 해지되자 브라질 항구에 커피 생두가 쌓이게 되죠. 브라질은 커피 가격을 낮춥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네. 세계 커피 생산량의 70%를 점하고 있었고 국가 재정의 70%를 커피에 의존하고 있던 브라질에게는 뭐 재앙 중 재앙이었죠. 네. 한반도 전체 면적이 2.3배, 지금은 그거보다 더 큽니다. 52만 7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커피 농장 전체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50만 개의 커피 농장, 수백만 명의 커피 산업 종사자들이 지옥의 문 앞에 섰다. 뭐 그런 표현이 등장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브라질 정부는 가만히 있었어요? 뭐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커피 값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책을 강구하죠. 외국 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커피 원두를 뭐 수매를 하고 커피 나무 심기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뭐 그런 통상적인 노력을 기울이죠. 그런데도 커피는 팔리지 않고 커피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 커피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했을지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한 반토막 났을까요? 네, 그 정도를 넘어서 커피 가격이 90% 이상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짜죠. 이 브라질의 국가 재정, 즉 세금 수입은 뭐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죠. 커피 산업은 붕괴했는데 외국으로부터 빌린 금융 차관의 이자는 불어갑니다. 결국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네, 국민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 대통령을 세웁니다. 네. 이 바르가스라는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바르가스 정부는 커피 방어 정책이라는 비상 조치를 취합니다. 일명 희생 쿼터제죠. 희생을 나누자는 정책인데요. 네. 정부가 농장별로 배당한 양에 따라서 커피 생두를 소각하는 정책이었습니다. 태우는 거죠.
그래서 1931년부터 1941년까지 10년 동안 브라질 커피 생산량의 40%를 정부 명령으로 태워버리게 됩니다. 인류 전체의 5년치 커피 소비량이었습니다. 가장 심했던 1937년의 경우에는 1억 3,200만 킬로그램의 커피를 불태웠는데요. 전 세계 1년 커피 소비량의 65%를 한 해에 불태워버린 겁니다. 자, 국가 전체가 커피향으로 가득했겠는데요. 이렇게 강제로 불태우는 정책 이외에는 없었어요? 뭐 태우는 것 이외에도 온갖 방법을 동원하죠. 커피로 벽돌 모양의 연료를 만들어서 기차 연료로 사용했죠. 기차가 지나가는 길에는 커피 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뭐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냄새가 아니라 뭐 불행한 냄새였겠죠. 네. 커피에서 기름을 추출했고요. 커피에서 천연가스도 추출했고 커피로 와인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능한 산업입니다. 네. 커피로 플라스틱도 제조했고요. 커피 꽃을 따서 그러니까 커피 열매가 맺기 전에 꽃을 이용해서 향수를 만들기도 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가격이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안 커피 세계에서 갑이었던 브라질이 완전히 을로 추락한 겁니다. 브라질이 커피 세계에서 완전히 을로 떨어진 것을 상징하는 신기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이 당시죠. 이 축구 선수 트레이드, 즉 외국과 축구 선수 교환을 하는데 커피가 등장한 겁니다. 아니 축구 선수 트레이드를 하는데 커피가 등장했어요? 네네. 이탈리아와 브라질 사이에 선수 트레이드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축구 후진국이었던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가 자국의 축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브라질로부터 우수한 선수를 받아들이기로 한 건데요. 이탈리아가 원하는 유명한 브라질 선수를 받고 덜 알려진 이탈리아 선수를 브라질로 보내는 트레이드였는데요. 네. 이탈리아 축구협회가 오히려 브라질에서 선수와 함께 일정량의 커피를 얹어서 보낼 것을 요구한 겁니다. 뭐 브라질로서는 모욕적이었지만 받아들이죠. 네. 이탈리아에서 선수 한 명을 브라질로 보내고 브라질에서는 선수와 커피를 함께 배에 실어서 이탈리아로 보낸 겁니다. 이탈리아가 이 축구로 유명한 나라가 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였습니다. 좀 이상한 거래이긴 하지만 브라질의 커피 가격 하락이 가져온 이탈리아 축구의 발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나라 신문에 일제시대 때 해외 토픽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브라질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다른 나라들도 이 커피 생산에 국가 재정을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다른 나라들도 좀 힘들었겠어요. 네, 뭐 커피 가격 폭락으로 당시 중남미 대부분의 커피 생산 국가들이 힘들었죠. 이것이 불러온 게 20세기 내내 반복된 중남미 지역의 정치 혼란입니다. 권력을 잡고자 하는 군인이나 선동가들이 배고픈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이들에 의해 쿠데타나 반란이 벌어지고 또 성공하면 이들은 반대파에게 폭력, 학살을 자행하고 학살을 피해서 밀림으로 숨어들었던 사람들이 또 세력을 키워서 다시 쿠데타를 벌이는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인 나라가 중미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죠. 엘살바도르라고 하면 1970년대, 80년대 대량 학살이 연상되는 그 나라 맞죠? 비극의 땅이죠. 엘살바도르도 1920년대에 커피가 국가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커피가 수출의 90%를 차지했죠. 물론 네. 노동자들은 간신히 생존할 정도의 임금을 받는 정도였고요.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은 커피 1파운드, 즉 한 줌의 가격이 12센트에 불과했다고 하죠. 이들 배고픈 농민들에게 이제 평등한 세상을 외치는 공산주의가 매력적인 이념으로 느껴지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결국 농민들이 공산주의에 빠지고 이런 농민들을 대상으로 1932년에 대학살을 자행한 것이 바로 엘살바도르 정부였습니다. 네. 이 대공황으로 인한 커피 산업 붕괴가 가져온 대학살이었던 거죠. 이후 보복의 역사가 20세기 말까지 반복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웃한 과테말라, 니카라구아, 온두라스 등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고요. 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커피 산업의 비중이 너무 높았다는 것, 그리고 자장농이 부족하였다는 것,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것 등이 공통된 배경이었다고 봐야죠.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 세계가 어렵던 시절인 이 1930년대 초 조선에서는 이 다방 창업 열풍이 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일단 우리는 이 세계 대공황 영향권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당시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은 미국과 유럽 경제와 밀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대공황의 영향을 직접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선은 아직도 농업 기반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일본만큼 뭐 세계 대공황이 큰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네. 오히려 브라질 커피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많이 하락하니까 커피를 마시기 편해진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오늘도 참 재밌는 이야기였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얘기 들어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다방 창업 열풍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청춘 남녀들에게 요즘 카페 창업처럼 다방 창업이 유행했거든요. 과연 그들에게 다방은 무엇이었는지, 다방 창업 열풍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